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이고요. 자, 오늘 아이온큐에 대한 그 두 번째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아이온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지난번에 찍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조정되는 거 아니냐, 단기간에 상승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정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작년에도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미래 주식입니다. 미래 주식에 있어서 하루하루 혹은 한 달 한 달 이 정도의 그 움직임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변화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이제 좀 우스갯말을 했지만 뭐 자식은 아니더라도 한 10년 정도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이니까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연도로 잡고 있는 게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 후죠. 그러니까 7년 후를 보고 묻어두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아가는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이 미래를 지배할 기술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40배 오를 섹터다.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섹터가 40배 오를 거라고, 40배 이상입니다. 이상. 자, 볼게요. 왜 그렇게 보는지. 자, 양자컴 관련 시장 분석을 보면요. 이제 보스턴 컨설팅에서 한 얘기랑, 그다음에 요 표는 뭐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키스티에서 가져온 거예요. 키스티.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가져온 그런 자료입니다. 일단은 키스티에서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양자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양자 컴퓨팅이 2030년에 가게 되면 얼마예요? 101조 원 규모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1조 원이요. 굉장히 큰 포션이죠. 101조 원이고 연평균 성장률이 아마도 38%가 넘을 거다. 즉 40%씩. 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연평균 성장의 40%씩 하는 그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지금부터 7년 후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죠. 지금은 얼마짜리 시장이에요? 9조 원의 시장인데 8조 원의 시장. 근데 나중에 얼마가 된다? 101조 원의 시장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키스티 예상 100조로 가정하면은 아이온큐가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시장을 가져간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건 제가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그 100조 시장 중에 5%의 그 시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럼 5조 매출 정도 나겠죠. 그리고 이 아이온큐에 대한 멀티플을 뭐 어떤 분들은 뭐 10배 가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20배 가정하시는 분도 있고, 뭐 40배, 50배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20배로 가정을 할게요. 20배 가정하게 되면 아이온큐의 시총은 100조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0조다. 시총이 100조다. 장난 아니죠, 그쵸? 굉장히 큰 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스턴 컨설팅 쪽에서도 양자컴 관련된 시장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양자 관련 레포트 낸 거를 바탕으로 보면 2030년, 얘네도 똑같이 2030년 시장을 봤어요. 60빌리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78조. 그러면 이거는 키스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가정한 거네요. 78조. 그러면 아이온큐가 5% 시장을 가져온다고 가정했을 때 57, 35, 58, 40은 3.9조. 대충 4조 매출이에요. 4조 매출. 여기에서 20배 멀티플 가정하면은 4조 매출이니까 한 80빌리언 되겠네요. 아니죠. 3.9조. 제가 이게 조 단위로 계산을 했죠. 이게 5%면은 5, 6이 30이니까 대충 5% 시장이라고 하면 5, 6이 30 하면은 대충 이제 3빌리언, 5, 6이 30 맞죠? 5%니까 3빌리언. 자, 3빌리언 정도 될 거예요. 3빌리언. 그러면은 대충 3빌리언. 한 5조 정도 매출 되겠네요. 이거 잘못된 계산을 제가 잘못 썼네. 예, 이건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한
한 5조 정도 되겠네요. 5조 정도. 5, 6이 3이니까 3, 1, 4, 3, 4, 12. 한 4조 정도, 4.2조. 아니, 대충 3.9조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 정도 보겠습니다. 20배 멀티플 가정하게 되면은 60빌리언이 다시 되는 거죠. 대충 1.5빌리언으로 치고 60빌리언 정도 된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2030년까지 40배 상승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60빌리언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시총이 그 정도 60빌리언 시총을 가게 되면 현재가 2.5빌리언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40배 정도 앞으로 2030년까지 40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지금이 1.5빌리언 정도 돼요. 대충 그 가장 이제 최근에 1.5빌리언 그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0배 정도 상승한다라고 우리 가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계산이 좀 제가 이상하게 놨는데 대충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40배라고 해놓은 거고 요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60빌리언으로 보시고 60빌리언의 5%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60빌리언의 5%니까 3빌리언 정도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3빌리언 매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3빌리언의 멀티플 20배 하면은 60빌리언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쵸? 시총이. 그럼 지금 1.5빌리언이니까 40배가 될 거다. 요 내용이죠. 자,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배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자컴의 용도 당장 내년을 모르겠는데 뭐 그쵸? 2030년에 40배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예측입니다. 아니 뭐 보스턴 컨설팅에서 예측하는 것도 다 틀리는데 제가 예측한 게 뭐 정확한 수치일 수는 없고 다만 이 정도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양자컴의 용도를 보시면 양자컴은 이제 암호 해독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암호 체계가 이제 양자컴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변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암호 체계가 완전히 양자컴이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암호 체계 미래에 대해서 미 정부가 대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2023년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양자컴이 발달하게 따라서 지금의 암호 체계는 뭐에 기초한 거냐면 여러분들 리만 가설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리만 가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수가 있어요. 소인수 분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모든 합성수들을 분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2가 있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4는 결국에 소수인 2와 3과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7과 그쵸? 요런 식으로 이제 소인수로 분해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소수라고 하는 건 1과 자기 그 소수로만 분해된 거는 이제 소수를 이제 소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좀 헷갈리네. 그쵸? 2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죠. 그쵸? 그 다음에 7은 어때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죠. 그 다음에 11은 어때요? 11과 자식이 자신으로만 나눠지죠.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수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큰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다. 그러면 2와 7로 분해되잖아요. 그쵸? 소수 2 곱하기 소수 7의 곱으로 돼서 2 곱하기 7은 14. 그러면 14라는 수가 주어졌을 때 2라는 수가 있으면 나머지 다른 수는 7로 정해지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수로 곱해진 수를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용한 것이 바로 보다 지금의 암호 체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가 있어요. 그거를 소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소수가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다른 소수 하나를 찾아내면 그게 이제 암호로 되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암호 체계인데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수를 두 가지 수로 그렇게 분해를 할 수 있게 나눠지면
우리가 그 수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슈퍼컴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몇 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암호 체계가 성립을 하는 건데, 양자컴이 들어서게 되면 그 암호를 해독하는데 몇 초만 해독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암호 체계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전자 상거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공용인증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군사와 관련돼서 통용되는 모든 암호들,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컴이 발달될수록 이제 모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전 세계 암호 체계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컴이 또 양자컴만의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빨리 이제 기존의 기술들을 대체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존의 보안 체계를 본따서 만든 게 블록체인 기술들인데, 블록체인의 보안이랑 블록체인의 마이닝 역시 기존의 암호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기존의 암호 체계가 뚫린다면 블록체인도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래에 굉장히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양자컴이 결국에는 기존의 암호 체계들을 전부 다 바꿔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암호 체계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양자컴과 관련된 비즈니스로 바뀌게 된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분야예요. 신약 개발할 때 지금 난제들이 뭐냐?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하면서 이제 막 항원들, 항체들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DNA라든지 뭐 항체와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면역 체계와 관련돼서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기존의 바이러스들을 걔네들이 어떻게 잡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신약을 개발을 하고 뭐 그런 것들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케미스트리가 이런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 개발이 늦어지는 건데, 이런 것도 만약에 양자컴이 개발되게 되면 이런 경우의 수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신약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은 인류를 위한 암 정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최적화 관련돼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계산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런 계산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 물류 최적화, 복잡한 물류를 최적화할 수도 있고, 금융공학처럼 복잡한 게 없는데 그것도 최적화할 수 있고, 기후와 관련돼서 기상 관측과 관련돼서 너무 변수가 많아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기상 관측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AI 반도체의 미래가 바로 양자 컴퓨터예요. 자, 왜냐면 실시간 데이터 서칭하고 순간 연산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게 바로 챗GPT나 이런 실시간 그런 처리 속도가 필요한데, 그런 AI 반도체들이 지금 이제 현재 반도체로서는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는 순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AI 반도체들에도 양자컴들이 이용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미래가 올 수가 있다. 즉 반도체의 미래가 이제 오는 거죠. 지금 반도체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AI에서 머신러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머신러닝의 속도하고 정확성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양자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경우도, 자율주행의 미래가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체크돼 가지고 모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들이 그거에 맞게 움직이는 게 미래의 청사진인데, 그런 것들을 양자컴이 머신러닝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재밌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 차이를 볼게요. 현재 컴퓨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비트. 자, 우리의 비트를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뭐 이제 그런 비트에 맞춰서 뭐 음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해요. 현재 컴퓨터, 현컴이라고 부를게요. 현재 컴퓨터는 비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비트가 0과 1이잖아요. 0일지 1일지 그거에 따라서 비트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를 비트를 바꾸는데 한 번에 연산을 해요.
그걸 이제 0볼트를 보내느냐 5볼트를 보내서 1로 바꾸느냐 이런 거의 차이인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들,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컴퓨터들 막 애플 초기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IBM 컴퓨터라든지 막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던 기억들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트 0과 1을 계산하는 거에 들어서 이게 8개,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8비트예요. 그쵸?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비트가 0이냐 1이냐 이게 하나의 비트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컴퓨터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수하게 많은 거가 지금의 현재 컴퓨터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이 큐비트라는 걸 써요. 큐비트, 퀀텀 비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0이냐 1이냐가 이 기존의 비트였다면, 큐비트는 뭐냐면 0하고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중첩된 상황이 있는 것이 바로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는 이렇게 12개의 비트를 결정하는데 12개의 연산을 거치면 돼요. 12개 비트를 결정하는데 12개의 연산을 거쳐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되냐? 12개의 비트를 병렬 처리를 통해서 한 번의 연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12개의 비트가 한 번의 연산으로 가능하다. 이제 현재 컴퓨터는 12개 비트를 결정하는데 12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fx 0의 해를 구하려면 기존 컴퓨터는 일일이 다 대입해서 처리해가지고 1000개의 데이터를 넣어서, 이게 fx 0의 해를 구하려면 1000개를 다 대입해야 돼요. 근데 양자컴은 한 번에 1000개를 동시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제주도에 보면 미로공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로를 찾기 위해서 이제 특급이 한 번 갔다가 300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출구까지 빠져나갔다고 가정하면, 양자컴은 300개 특급을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300개가 한 번에 갔으니까 한 놈이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출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미로도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현재 반도체는 굉장히 소형화되고 집적화를 통해서 용량을 늘려가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40나노 공정에서 28나노 공정, 14나노 공정, 10나노 공정,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으로 점점 소형화되고 집적화되어가는, 그게 바로 반도체 발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겠죠. 언젠가는. 미래에는 아무리 소형화해도 해결 안 되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 전자나 이런 것들이 간섭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그거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슈퍼컴은 어떻게 돼요? 슈퍼컴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병렬로 연결한 건데, 이 슈퍼컴을 능가하는 기준점이 50큐비트라고 해요. 양자 컴퓨터가 50큐비트를 넘어가게 되면 슈퍼컴보다 능가하는 게 되는 거예요. 현재 아이온큐 포르테가 35에서 40개 큐비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구글은 100큐비트를 넘어섰다라고 현재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고, IBM은 127큐비트까지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슈퍼컴을 능가하는 이제 기준점이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뭐가 나오나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IBM이 이런 식으로 127큐비트 이글 양자 프로세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퀀텀 서밋에서 코드명 이글이라는 최신 양자 프로세서에서 127개의 큐비트를 특징으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IBM 이글은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저쩌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네들이 2022 큐비트 양자 프로세스까지 2023년 동안 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2023 동안에 1121개 2022가 아니라 2023년에 1121개 큐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IBM의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직 완벽하게 되고 이런 지금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127 큐비트고 이제 머지않아 그걸 넘어설 거다. 그래서 1000 큐비트까지 가면은 현재 모든 암호 체계를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은 이제 1000 큐비트랑 지금 약간 구별하셔야 되는 게, IBM이 이제 1000 큐비트를 넘어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이게 그 작동하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어느 정도 요런 정도로 이제 된다, 요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그렇게 되면 벌써 암호체계가 뚫리는 건데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못 갔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잠이 올 수 있는 이제 부분인데, 설명해야 되나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했으니까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런 양자 컴퓨터에 이제 그 도달하는 과정을 제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세계, 내가 알고 있는 물리학은 우주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리 법칙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무작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들의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 아인슈타인이 알고 있는 세계, 물리학은 우리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을 한다. A라는 게 들어가면 B라는 게 나와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 안에 프로세서를 우리가 인과관계로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게 과학이지, 이걸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지 과학이지,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인과관계를 우리가 무작위로 니네들 확률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들의 인과관계를 너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A가 들어가면 정확히 B가 나와야 되지, A가 들어갔을 때 80%의 확률로 B가 나오고 20%는 B 다시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은 반박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코펜하겐 해석이 뭐냐면, 이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코펜하겐 해석 자체가 이제 양자 이론에 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양자의 그 중첩성이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 건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보어가 그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자, 이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더 잘 설명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요 주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해석한 한 거니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제 이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지식이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좀 자세하게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어하고 아인슈타인이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나중에 보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또 한 번의 확률 이론으로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야, 신이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슨 확률의 얘기를 하냐, 주사위를 그렇게 굴리지 않는다, 어떤 것이 어떻게 나온다는 그런 걸 확률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정확히 인과관계로 통해서 물리법칙으로 설명해라,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제 슈레딩거가 이제 그 고양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실 안에 고양이가 이제 살아 있어요. 고양이가. 근데 고양이가 방사성 원소에 의해서 이제 확률상 50%의 확률로 청산가리가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산가리가 유출이 되면 고양이가 죽겠죠? 근데 50%의 확률로 청산가리가 유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양이는 사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고전 물리학 입장에서는 관찰과 상관없이 고양이는 죽었거나 안 죽었거나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고전 물리학 입장에서는. 야, 그래. 그런 그 실험실 안에서 1시간 후에 방사성 원소가 50%의 확률로 이제 청산가리통을 깨가지고 그것들이 누출이 되면은 그러면 50% 확률로 죽겠지. 근데 50% 확률로 그게 터지지 않으면 청산가리통이 이제 멀쩡하니까 고양이도 안 죽었을 거냐. 그러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다 치면, 야, 양자의 중첩에서 니네 얘기로는
고양이는 죽었거나 안 죽었거나, 응? 니네들 관측해야지만 이제 관측에 의해서 고양이는 죽었고 또 관측했을 때 고양이는 살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 중첩적인 상황으로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는 좀 웃기지 않냐? 슈레딩거가 고양이에 대한 이런 실험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 고양이의 그런 상황이 니네들이 그거를 열어서 하는 거에 따라서 죽었거나 안 죽었거나 이게 결정이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응?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청산가래통이 터졌으면은 이게 죽은 거고 터지지 않았으면 안 죽은 거지. 니네들이 그거를 나중에 뚜껑을 봐서 그거에 중첩된 상황이 니네들이 관찰했기 때문에 그게 결과로서 그렇게 된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물리학의 위대한 거인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현대 양자역학 이론에서는 양자 중첩, 그 양자 중첩이라는 게 이제 딱 그 관찰에 의해서 결국에는 발견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양자 얽힘 이론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됐어요. 자,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2022년도에 요 세 분이 받아요. 요 세 분이 뭐를 받았냐? 이렇게 양자 얽힘에 대해서, 그래서 양자 얽힘으로 받은 거예요. 이 세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결국 2022년에 받았다. 라인 아스펙트라는 분하고 뭐 두 분. 왜 2인이라고 표시한 거는 제 결례일 수도 있어요. 그 두 분 성함 제가 못 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자 얽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중첩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물질은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양자의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에서는. 그래서 물질은 파동인데 중첩이 될 수 있어요. 파동은 중첩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미솔을 같이 쳐볼게요. 도미솔 같이 치면 화음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 화음이 되게 이쁜 소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파동, 이 도미솔을 쳤을 때 그 음파의 파동이 겹쳐지면 그게 중첩인 개념인 거예요. 양자 세계에서는 물체도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물체도. 그래서 물체 안에서도 파동이 있다. 따라서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바닥인 상태가 있고 들뜬 상태가 있다. 이 들뜬 상태와 바닥인 상태가 동시에 중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바로 중첩인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찰했을 때는 이게 바닥으로 변해 있고, 혹은 관찰했을 때는 들뜬 상태로 변해 있고, 이렇게 양쪽 어느 쪽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관찰하기 전에는 얘네들은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양자 얽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양자가 두 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춤추는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 설명했는데 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유명하신 그 학자신데 양자컴에 대한 권위자예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제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어쨌든 그분 예를 가져온 거니까 그분 예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볼까요? 성함이 이분이 성함이 이순칠 교수님,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설명한 예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두 명이 댄스를 춘다고 할 때 오른발 앞에 있는 스텝, 그 다음에 오른발이 앞에 있는 스텝이 있을 수도 있고 왼발이 앞에 있는 스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른 맞은편에 있는 여자분도 오른발 앞에 있는 스텝일 수도 있고 왼발 앞에 있는 스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춤출 때. 그러면은 이 두 분이 얽혀 있는 상태가 이제 사교춤을 추는 상태인데, 사교춤 출 때 남자가 오른쪽 발 앞에 있는 경우에는 여자도 오른쪽 발 앞에 있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사교춤 춘다고 할 때 이게 궁합이 맞는다고 치면, 그리고 남자가 왼쪽 발이 나와 있는 상태면 여자도 왼쪽 발 앞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얽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발 앞에 있는 상태가 나왔으면 남자가 이 여자분이 우주의 반대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오른쪽 발 앞에 나와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종류와 우위를 이제 따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우위를 따지기는 아직 이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큐비트라는 게 아까 양자가 중첩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큐비트였죠.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 이런 구현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러면은 이제 초전도 방식이 있고 아이온 트랩 방식이 있는데 이온 트랩이라고 하죠 보통. 자, 초전도 방식은 뭐냐면 구글하고 IBM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극저온으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 영하 273도인가? 그 정도가 이제 극저온이에요. 이땐 저항이 사라진 초전도 상태가 돼서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제 왼쪽으로 도는 방식, 오른쪽으로 도는 방식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큐비트를 구현하는 게 바로 초전도 방식이고 이온 트랩은 뭐냐면 큐빗 자체에 오차가 없고 양자 정보가 무한대로 저장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요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을 유일하게 이제 구현해서 가고 있는 상장 회사입니다. 그렇죠? 구글하고 IBM도 여기서 상장돼 있고요. 아이온큐는 이 이온 트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구글하고 IBM은 이 저항이 사라진 초전도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37도인가 그 아주 영하 상태에서 이걸 유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굉장히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지금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온 트랩은 상온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게 만약에 상용화돼서 나중에 개인들한테 보급될 정도까지 만약에 진짜 미래까지 간다면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얘네들은 상온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극저온이 아니라 얘네들도 구글하고 IBM도 극저온이 아니라 상온에서 가능한 기술을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초전도 방식도 굉장히 유망한 상용화되는 기술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QEDC라는 컨소시엄에서 양자경제 개발 컨소시엄인데 아이온큐는 이 컨소시엄에서 기술력을 가장 높게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민관 공동 컨소시엄인데 굉장히 높게 인정받았다. 자, 그래서 국가별로 양자컴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미국은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까지 제정해가지고 밀어주고 있고 중국은 2017년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정보 과학 연구소를 착공했어요. 양자 컴퓨팅을 7대 핵심 기술로 지정한 상태고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특허를 내고 있어요. 유럽은 양자 플래그십 조직을 신설해서 2018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10억 유로의 예산을 기업, 연구기관 등에 지원하고 있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아이온큐하고 협업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그 어떤 촉매제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금이 너무 비싸니까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인 백금을 대체할 값싼 물질이 뭐가 있을지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백금을 대체할 값싼 물질을 찾는다 그러면 백금은 너무 비싸니까 싼 물질로 나오게 되면 수소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어지겠죠. 그럼 LG전자는 구글하고 서울대하고 협업해가지고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양극재에 적용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또 찾고 있죠. 그 다음에 양자컴 관련 한국 주식들이 뭐가 있느냐? 엑스게이트, 우리로, KCS,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갔죠. 상한가. 그렇죠? 우리로는 한 20몇 프로 올랐다가 내려왔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 양자컴 관련 투자에 대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아이온큐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주식 개념으로 보거나 음봉 나올 때마다 매집해서 평단을 낮추면서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2030년도까지는 봐야 되겠죠. 2030년도에 그렇게 큰 시장이 열린다고 하니까 아이온큐는 가져갈 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미래 기술이므로 일비할 분은 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뭐 저기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냐? 뭐 20% 빠지지 않았어요? 뭐 이런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나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미래 기술이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자식한테 준다는 생각 쭉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양자컴 주식들은 테마주밖에 없어요. 한국은 양자컴으로 뭘 한다라는 기업들은 다 개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양자통신, 양자암호, 통신 이런 것들은요 조금 상용화 돼 있고 SKT라든 이런 데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주들은 지금 좀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양자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아직은 한국에서는 거의 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테마주니까 상승해서 튈 때 익절하고 나와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어?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요 날이 21선 돌파, 그죠? 21선 돌파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아쉬운데 이때 21선 돌파 거래량 나왔잖아요. 그죠? 이날 잡으시는 날이에요, 원래는. 그죠? 조금 아쉽죠. 이날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이게 엑스게이트가 더 오를 거냐?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신규로 오른 주식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엑스게이트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차세대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장비 쪽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왜 올랐냐면 결국 이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엑스게이트 주가 강세, SKT와 양자암호 협업이 부각됐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양자암호, SKT가 17일 날 이제 이렇게 엑스게이트에 이런 거 연동해서 양자암호 통신 기반 VPN을 개발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재료가 계속 오를 재료는 아니라고 봐요. SKT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작전, 제 소설입니다. 작전의 일환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끝나면 다시 폭락할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고는 아직은 보여준 게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총이 1600억이에요. 1600억. 엑스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도 이렇게 주식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잠깐 재무를 보면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아직 300억 수준밖에 안 돼요. 383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54 영업이익이 54억, 영업이익 54억, 그다음 당기순이익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출과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은 좀 좋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죠? 영업이익률은 좋은 편입니다. 54억이니까 얼마야? 한 10몇 프로? 15% 정도 되나요? 그죠? 한 15% 정도 되겠네. 그런데 영업이익은 좋지만 얘네들 매출이 아직 얼마 발생 안 했잖아요, 그죠? 대충 한 요 정도인데 밸류로 따져도 지금 시총이 1600억이다? 약간은 좀 그래요. 퍼를 높게 받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르다가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오늘 엑스게이트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익절해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 갭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상한가 가면 갭 상승 때 나오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연상 가는 기업들이 많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우리로 같은 기업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로는 보세요. 우리로 보면 네, 여기 쉽게 못 뚫잖아요, 그쵸? 여기 쉽게 못 뚫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만약에 엑스게이트가 내일 좀 잘 간다면 얘도 조금 좋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엑스게이트가. 그래서 좀 더 올라왔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근데 엑스게이트가 장초에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하면 얘도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KCS도 나쁘진 않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게이트를 움직임을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아이온큐를 한번 보죠. 차트를. 자, 아이온큐가 처음에 얘네들이 상장한 다음에 얼마큼 올라갔어요? 35불까지, 대략 36불이죠. 36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버닥은 얼마 찍었는데 3불 찍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원래 자리까지 가면 여기서 샀었으면 템버거까지 가는 거죠. 그쵸? 그 지금은 한 9불 정도 됩니다. 9불 정도.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좀 더 조정 줘서 좀 더 내려왔다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꾸준히 그냥 음봉에 좀 매집해서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 전고점은 그래서 몇 년 안에 가지 않겠어요? 전고점 가면 얼마예요? 한 4배 정도 가겠네요. 그쵸? 후사 36이니까 대충 10불이면은 3.5배, 3.6배 정도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내년 한 몇 년 안에는 요 정도 가겠다. 그리고 2030년 7년 후에는 몇십 배 가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했던 아까 그런 것들이 진짜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면요. 자, 오늘 뭐 두서없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좀 많이 했네요. 방송도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재미는 없죠. 이게 원래 재미있을 분야는 아니에요. 여러분 양자역학에서 나온 게 결국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역학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학에서는 가장 좀 사실 어려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 사실은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쪽의 또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주역이 되는 세대 때는 아마도 양자 컴퓨터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한테 꿈의 기술이라고 보여주지만 양자 컴퓨터가요 아직까지는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에 진공관이 나오는 애니악 시절이 있었던 거 그때는 수많은 진공관 뭐 컴퓨터가 하나가 뭐 전체 뭐 실험실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컸어야 됐죠.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한 10년 정도 후에는 진짜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 되잖아요. 모든 기술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진짜 아이온큐만큼 미래 기술로 보이는 기술들이 사실 많진 않아요. 지금. 그렇죠?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꿈의 기술이 아니라 전기차나 이런 거에 실질적으로 다 적용되는 실생활 기술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미 시장이 열려 있고, 그쵸?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템버거 가는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쵸? 전기차,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갔듯이. 마찬가지로 아이온큐도 얘네들이 진짜 상용화 단계까지 가서 진짜 컴퓨팅에서 있어서 미래 컴퓨팅이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시대. 그 시대가 되면은 암호와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나 그런 기술들도 다 바뀌어 있겠죠. 그 시기가 되면 아이온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이온큐 말고 더 좋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 나오게 되면 아이온큐가 그거보다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아이온큐가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는 맞으니까요. 지금은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양자과학 기술 한국이 어떻게 되겠냐? 2030년에 그렇게 시장이 커질 건데 2035년에는 한국 양자과학 기술이 이제 3조 5천억을 투자하고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박사금 핵심 인력을 2,000명으로 하고 학석사고 종사인 1만 벤처기업수 100개 양자기술 활용기업 1200개 양자시장 점유율은 7.3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예, 방침입니다. 진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면 지금부터 많이 좀 이쪽 분야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쵸? 예, 지금 한국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업들이 화낼 수도 있겠죠. 아까 말한 기업들. 하지만 그 회사들은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진 회사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에 여러분들 피드백이 올라오면 저도 더 힘을 내서 방송을 찍고 싶은 욕구가 더 듭니다. 자, 어떤 분 하나가 좋은 댓글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쵸? M&A 관련해 가지고 약 작전 세력들과 관련해서 회원 전용 영상 올린 게 있었는데 그거 너무 재밌다고 2편도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만간 2편도 찍을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